수많은 사람들이 공짜 커피와 도넛에 줄을 서고 가정이 있는 아버지들이 피켓을 걸고 있으며 어린아이들마저 피켓을 걸고 다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시대라고 불리는 버블 경제를 겪었고 결국 버블 경제는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광란의 시대라고 불리고 붕괴 후 얼마나 심했길래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미국 경제대공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유왕 존 D 록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금융왕 JP 모건은 과거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남북전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인데요. 존 D 록펠러를 석유 산업에 투자하였고 앤드류 카네기는 철도에 투자하였으며 JP 모건은 낙후된 총을 싸게 사들여서 수리 후 되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리베이트 정경유착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를 크게 늘리며 대기업 시장 독점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 시장 독점이 이루어지는 사이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군수품, 식량 등 다양한 물품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은 유럽에서 부족한 물품들을 만들어 보급해주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1917년 미국 또한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머만 전부와 독일의 무차별 잠수함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진머만 전부란 독일이 멕시코의 협력의 대가로 멕시코가 미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전보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물건들을 팔면서 신나게 돈 벌고 있는데 독일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을 침몰시키고 멕시코를 꼬시고 있으니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1919년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힌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승리로 5년의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 지역이었던 유럽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쟁 동안 부족한 식량과 군수품을 생산해번 돈을 기반으로 미국의 경제 대호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로링 트웬티즈라고 불리는 1920년대 미국 광란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급격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예술, 문화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한 시대입니다. 또한 주식 투기로 인한 거품이 크게 발생되고 붕괴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세계 제조업의 약 42%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회사는 세계 자동차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의 성과들이 집약되어 1920년대는 제조업을 앞세운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해요. 이로 인해 공산품의 생산량과 생산효율은 크게 증대하게 되죠.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한 산업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여 중산층을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여 그것을 구매해줄 중산층이 확대돼도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때 할부제도라는 현대의 소비 형태 중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려 100년 전부터 사람들의 소비를 이끌기 위한 방법들이 생겨났군요. 사치품으로 불려왔었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포드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을 세계 최초로 실용화하여 대량 생산체제 구현과 미국의 자동차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각종 공학 기술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화력발전소, 전력망 등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까지 단독 비행으로 최초 대서양횡단을 성공합니다. 이것으로 장거리 항공 운송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죠. 영화 스파이더맨과 문폴에 나왔던 크라이슬러 빌딩을 아시나요?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300m를 넘긴 318m의 높이를 자랑하죠. 그 빌딩의 건설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해요. 1920년부터 29년까지 약 42%의 경제 성장률로 연평균으로 6%씩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평균 소득 1,500달러의 실업률은 약 4% 이하였다고 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라디오 등의 가전제품이 대중화되면서 미국인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켰다고 해요. 현대 사람들처럼 퇴근 후 대중음악,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스포츠 중계의 대중화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뉴욕 양키스의 베이비 루스와 권투의 비급 세계 챔피언인 잭 댐시라고 하네요. 일본 버블 경제의 대표 투기 자산이 부동산이었다면 미국 광란의 시대의 대표 투기 자산은 주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인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집 담보로 빌리고 신용으로 빌리고 주식을 담보로 또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포모라는 말이 딱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모란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나만 뒤처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이전 두 개의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버블 경제 때 투기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시대적으로는 미국 광란 이 시대가 우선이지만 투기의 모습은 전 세계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1920년대 후반에는 개인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1920년부터 1929년 9월까지 다우지수 누적 상승률은 약 245%였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는 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고점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는 우리 미국인은 이제 가난과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했죠. 너무 커져버린 거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주식 투기를 하는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그러던 1929년 10월 말 뉴욕 증권시장에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주가 대폭락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날부터 주요 우량주들이 폭락하며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검은 목요일인 10월 24일 하루 동안 20%를 폭락하며 1290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폭락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검은 화요일로 불리는 10월 29일에는 무려 1640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며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날들을 기점으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다우 기업의 시가총액 90%가 증발하게 되었다네요. 갑작스러운 주식 폭락에 대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잉 설비와 과잉 생산으로 엄청난 재고가 쌓이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매우 컸으며 맹목적인 주식 투기로 인해 거품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체 기업의 0.04%인 200여 개의 기업이 전체 기업 자산의 절반, 전체 이익의 4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서 도산위기에 몰린 은행들이 대출 회수를 진행하였음에도 뱅크런으로 인해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하게 됩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연일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네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 판자촌을 후보촌이라고 부르며 당시 상황을 비꼬았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1932년 말 공화당을 꺾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루스벨트는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대공황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루스벨트는 먼저 은행을 개혁합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 휴일을 지정하여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공공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테네시 강유역 개발공사입니다. 즉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이때 생겨난 것을 아셨나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해 네바다주의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하게 되는데요. 당시 근처에 후버댐으로 불리는 댐이 건설되고 있었고 댐을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무려 2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끝난 후 전부 라스베가스로 가서 카지노를 즐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재의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CCC라는 민간자원보존단을 만들어 미국의 젊은 남성들에게 국토개발사업 참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공황 시기에 특히 젊은 남성들의 실업률이 높았다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의 자긍심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미국 국립공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딜 정책은 완벽한 성공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대공황을 완벽하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말 그대로 세계 경제와 지역 사회를 박살내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회의, 국민들의 삶의 질악화, 사회 갈등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고 공급이 과도한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유효 수요를 창출시키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케인즈주의가 떠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미국은 군사, 금융,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됩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인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